1845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고대의 성배 하나가 문헌에 언급됩니다. 유물의 이름은 리크루구스 컵. 컵은 고대 로마에서 조각된 것이라고만 전해질 뿐 이상의 정보는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최초로 기록한 이 역시 미스터 디부아가 소유하던 유물 중에 그것이 있었다라고만 적어 놓았을 뿐 추가적인 이야기는 서술해 놓지 않았죠. 유물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미스터 디부아는 역사적으로 그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라 컵의 정보를 역추적하기에도 어려웠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컵의 외관에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트라케의 왕이었던 리크루구스가 포도주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에게 대적한 죄로 덩굴에 몸을 결박당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었죠. 이후 소수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존재가 알려진 리크루구스 컵은 독일의 부유한 가문 로스차일드의 라이오넬 드 로스차일드가 인수하게 됩니다. 대략 20여 년간 유물을 소유하던 그는 1862년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유물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리크루구스 컵은 그 이후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추어 버립니다. 유물의 존재는 이미 꽤 알려진 뒤였기에 간혹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긴 했지만 그 내용은 하나같이 기이하였죠. 그것은 낮에 보는 것과 밤에 보는 것이 서로 다른 이상한 유물이다. 피의 저주를 받은 성배이기에 감히 넘보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듯 리크루구스 컵에는 유물의 역사보다는 괴이한 소문이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지 19세기 독일의 미술사 학자였던 구스타프 프리드리히 바게는 리크루구스 컵에 대하여 야만적이고 타락한 유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죠. 이것은 리크루구스 컵이 가진 신비로운 미스터리와 연관지을 수 있는데요. 녹색의 옥빈 유리로 제작된 이 컵은 밝은 빛을 비출 시 그 내부가 핏빛으로 붉게 물들며 반짝이는 마법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색이 변하는 유리를 이색성 유리라고 부르는데 해당 기술은 20세기 중반에서야 개발된 것이었죠. 이에 학자들은 1700년 전에 고대 로마에서 대체 무슨 기술로 이것을 구현한 것인지 연구해 보려 했으나 불분명한 제조법, 전만 기록 등으로 인해 비밀을 밝혀내는 데 실패합니다. 이후 괴이한 소문만 돌던 리크루구스 컵은 1950년대 들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시 재조명받기 시작하였는데요. 1958년 제3대 로스차일드 남작이었던 빅터 로스차일드가 2만 파운드라는 가격에 대형 박물관에 판매하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물관에 소속된 학자들은 투과 전자현미경을 통해 리크루구스 컵을 관찰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것이 발견됩니다. 컵에 유리와 금속 말고 다른 성분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미세한 금 입자가 유리 속에 흩뿌려져 있어 빛의 유무에 따라 색을 달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놀라운 것은 그 정밀함의 수준이 나노 단위였다는 것입니다. 분석된 금입자의 직경은 50나노미터였는데 이것은 소금 한 알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이것을 컵에 고루 분포하고 빛이 닿을 시 어떠한 색으로 비춰질 것도 염두에 두어 작업했다는 것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아도 어려운 고도의 기술력이었죠. 이것은 1700년 전 고대 로마에 나노 단위의 작업이 가능한 첨단 기술자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기지 않은 연구 결과에 학자들은 다소 회의적인 가설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컵을 만든 유리공장 근처에 금세공 상점이 있었다면 유리에 숨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미세한 금알갱이들이 컵 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리크루구스 컵은 우연에 의한 탄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연적 가설에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르고 일정한 분포도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입자, 신화 속 리크루구스 왕의 비극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핏빛 광채까지 학자들의 의견은 우연으로 인한 탄생, 의도적인 결과물 두 개로 갈렸고 팽배하게 맞섰는데요. 의도하였다는 의견 중에는 이것이 독극물 탐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컵 안에 담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 그 빛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었지만 오래된 고대 유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그 안에는 차마 물 한 방울조차 담지 못했죠. 이에 학자들은 이것과 비슷한 컵을 직접 만들어 실험해 보기로 합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판에 우표 크기로 일정하게 홈 장식을 새겨 넣은 뒤 그 위에 수십억 개의 금은 나노 입자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홈 위에 물, 기름, 설탕과 소금 용액 등을 붓자 물은 연한 녹색에서 빨간색 등 구별하기 쉬운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하였죠. 이것은 당시 사용하던 첨단 센서보다도 무려 100배나 더 민감한 수치였습니다. 나노 입자가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추가된 것이며 그 이유가 독극물을 걸러내기 위함이라는 가설을 입증해낸 것인데요.
연구원 중 한 명이었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고고학자 이안 브리스토는 리크루구스 컵을 만든 이는 자신이 무엇을 만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위협이다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거듭된 조사에도 그들이 대체 어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것을 구현해냈고 무슨 특수한 장비를 사용한 것인지는 끝내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대적 간극이 무려 1700년이나 발생한 것이죠. 신비론자들은 이러한 유물이 바로 잃어버린 기술, 로스트 테크놀로지의 일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로스트 테크놀로지는 적게는 수백 년, 많게는 수천 년의 기술력을 넘나드는데 그 중간 과정이나 이후의 기록 등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대 로마의 우월한 기술력은 당시 아시아권의 문헌 기록에도 등장할 정도로 그 위용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를 포함한 전 세계 어떠한 고문헌에서도 이러한 나노 기술에 대한 비밀이나 비법은 따로 적혀 있지 않죠.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는 유독 고차원적인 기술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과연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했을까요? 로마인들은 나노 입자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1700년 앞선 고대의 아름다움이자 미스터리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 코스타리카의 정글, 바나나 농장을 개간하기 위해 작업하던 인부들은 땅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커다랗고 둥근 돌들이었는데요. 작은 것은 지름이 10cm 내외였지만 큰 것들은 2m를 넘기는 것도 있었죠. 2m에 달하는 구체들은 무게도 엄청나서 건장한 성인 남성 여럿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바나나 농장의 개간이 우선이었습니다. 인부들은 크레인을 이용해 돌을 한 켠으로 모두 치워버렸죠. 이후 돌은 라스 볼라스라고 불리며 마을에서 입소문을 타게 되는데요. 몇몇 이들은 신의 구슬이라 부르며 신성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건 마치 신이 조각한 예술품 같았다. 매끄러운 표면과 완벽에 가까운 구체는 자연도 인간도 깎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소식을 접한 사람들 중에는 이 안에 보물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돌이 황금도시 엘도라도에 숨겨진 유산이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며 다이너마이트와 망치 등을 이용해 석굴을 파괴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죠. 하지만 돌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생각보다 대단할 게 없다고 느낀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바나나 농장 근처에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10여 년이 지난 1943년 평소 고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리스 제무라 스톤은 고고학 저널 아메리칸 안티퀴티를 살펴보다 코스타리카 삼각주에서 발견된 돌무더기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그녀는 고고학자였던 사무엘 커클랜드 로트롭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죠. 이들은 돌의 역사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석구의 연대부터 측정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당시의 기술로는 암석의 생성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것이 정확히 언제쯤 조각되어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건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에 그들은 돌이 발견된 지역에 존재했던 옛 문명을 탐색해보기로 합니다. 해당 시기의 문화와 유물에 대해 조사하면 자연스레 돌의 기원과 비밀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있을 거라 여긴 건데요. 연구 결과 700년부터 1530년까지 번영한 디키즈 문명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디키즈 문명은 뛰어난 세공 기술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했죠. 다른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며 돌의 주인이 옛 디키즈인들이라는 것에 의견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세공 기술을 가졌다는 근거만으로는 석구가 디키즈 문명의 잔재라고 확정짓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도리스와 로트롭은 디키즈 문명 속에서 석구와 관련된 흔적을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세부적인 기록은 확인할 수가 없었죠. 남아있는 비문과 유물에서도 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발굴 작업을 하던 로트롭이 돌무더기 틈 사이에서 놀라운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도자기 파편이었는데요. 로트롭은 도자기 조각의 연대를 밝혀내면 함께있던 석구의 제작 연도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탄소 방위 연대 측정을 진행하였죠. 검사 결과 도자기 파편은 기원전 2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제시된 디키즈 문명보다 1000년은 앞서는 시간대였습니다.
신의 구슬 라스볼라스는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고대 문명 잔재일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하지만 이 가설에는 곧장 수많은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최대 15톤에 달하는 거대 화강암 덩어리를 어떻게 완벽한 구의 형태로 조각하였는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이에 몇몇 이들은 오래전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사라져버린 놀라운 기술 로스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흔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석구가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해결할 수 없는 구체의 신비는 인류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역사에서부터 출발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연대에 대한 조사가 명확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연구팀은 이를 잠시 뒤로하고 돌의 용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기로 합니다. 용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가설이 등장하였는데요. 동그란 모양으로 봤을 때 바퀴의 역할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토템으로 소원의 간절함과 정성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른 것이다. 석구는 옛 문명에서 사용된 전쟁 무기로 포탄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가설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던 도리스와 로트롭은 한 가지 놀라운 가설을 하나 더 제기하게 됩니다. 라스볼라스는 밤하늘의 별과 행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별들의 나열,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한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지상의 천문도를 그려놓은 것이죠. 로트롭은 새로 발견되는 석구의 위치를 표시하자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석구들이 줄지어 있거나 둥글게 모여 있는 등 다양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인데요. 이 특이한 배치는 당시 별자리나 행성의 위치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죠. 태양과 달의 움직임, 별자리의 모습을 돌의 배치로 나타내고 지구가 돌며 이들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석구를 돌려서 천문도 역시 변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신비주의자들은 돌의 크기가 제각각인 것은 실제 태양계의 행성들을 형성한 것이며 태양을 제일 크게 나머지 행성들은 그에 맞게 좀 더 작게 만들었다라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원전에 행성을 관측했다는 것은 기존 과학 상식을 모두 뒤엎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어쩌면 고대인들은 이미 우주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이 정도의 거석을 조각하는 것은 별것 아니었을 수도 있죠. 여전히 예측만이 존재하며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 코스타리카의 석구, 돌은 여전히 누가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머나먼 과거의 고대인들은 수백 개의 돌들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기원전 500년경 에트루리아의 클루시움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도시이자 예술의 성지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도 그들의 강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경애를 표할 정도였는데요. 클루시움을 다스리던 위대한 왕 라르스 포르세나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죠. 그것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안식을 취하게 될 무덤의 건립이었습니다. 포르세나는 무덤이 자신의 명성과 도시의 아름다움에 걸맞게 세워지기를 원했는데요. 또한 그 무엇보다도 거대하기를 바랐죠. 그리고 그의 원대한 소망의 결실은 훗날 로마의 학자 마르쿠스 바로에 의해서 기록되어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포르세나는 클루시움 아래에 묻혔는데 그 위에는 조각된 정사각형의 돌 비석이 세워졌다. 돌의 강면 길이는 90m였고 높이는 15m였으며 지하에는 정교한 미궁이 있어서 실을 지참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바로의 기록에 따르면 포르세나의 무덤 아래로는 미로가, 위로는 거대한 사각형의 단이 조각되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고작 1층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단 위에는 각 모서리에 하나씩, 그리고 중앙에 하나, 높이가 25m인 피라미드 5개가 서 있었다. 피라미드들의 꼭대기에는 거대한 청동 구체가 놓였으며 구체에 사슬로 연결된 종은 바람이 불 때마다 청명한 소리를 울렸다. 정사각형의 단 위에 5개의 피라미드가 올라가고 그 위에 거대한 청동 구체까지 놓였다는 믿기 힘든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에는 사슬에 묶여 흔들거리는 베타소스도 있었는데 구체 위로는 플랫폼이 하나 더 올라갔고 높이가 30m에 달하는 피라미드 5개가 또 놓였다. 바로의 기록상 언급된 수치를 전부 더하면 총 70m라는 높이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청동 구체의 높이가 빠져 있는데요. 또한 사이사이 놓인 플랫폼과 부수 구조의 높이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현대의 학자들은 바로의 기록을 토대로 정사각형의 단을 모델링하고 5개의 피라미드를 배치한 후 그 위에 딱 맞게 혹은 조금 더 크게 올라가는 정도의 청동 구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한 번 더 플랫폼과 피라미드 등의 구조물을 올려보았는데요.
실수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그것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델링을 통해서 최적의 크기를 찾아 대입하였죠.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청동 구체까지 포함한 라르스 포르세나 무덤의 높이가 무려 200m에 근접하였던 것인데요.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였죠. 인류가 건축한 가장 웅대한 무덤이라고 불리는 쿠프왕 대피라미드의 높이는 146m입니다. 200m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자유의 여신상을 2개 이어붙인 정도의 크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전에 그러한 막강한 높이의 건축물이 심지어 피라미드 위에 커다란 청동 구체를 올리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라르스 포르세나의 무덤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원전 89년 로마 장군 코르넬리우스 술라에 의해 클로시움과 함께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은 기록 몇 구절과 에트루리아 우화를 통해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라르스 포르세나 무덤은 고대 로마의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불리는 마르쿠스 바로, 로마 제국의 박물학자이자 해군 제독이었던 대 플리니우스에 의해 기록되고 인용되며 후대에까지 글로써 전해졌습니다. 이에 남아있지 않은 왕의 무덤을 그림으로 남아 표현하고자 중세 시절부터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추측도가 구상되었는데요. 난해한 구조 때문인지 무덤은 웅장하면서도 개성 있는 모습으로 각기 그려졌죠. 1646년 영국의 수학자였던 존 그리부스는 피라미드 그래프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는 저서를 통해서 고대 에트루리아 왕 무덤의 상상도를 그려 넣었는데요. 그리부스는 그것이 기록에서만큼 웅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겼고,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들어가는 만큼 피라미드 하나당 면적 또한 크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였죠. 그는 정사각형 단 위에 얄쌍한 피라미드들이 올라가고 그 위에 2개의 플랫폼이 더 배치되는 형태였을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18세기 포르세나의 전설적인 무덤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긴 프랑스의 건축가 장 자크 류크는 기록을 토대로 이것을 추측하여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가 아닌 정사각형 단 안에 미로가 있을 것이라 여겼고, 그 위에 크고 단단한 3개의 피라미드를 세운 뒤에 거대한 청동 구체를 배치, 무덤의 최상부에는 바람에 흔들거리는 향로를 그려 넣었는데요. 이것은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진 무덤의 상상도이기도 하죠. 19세기 영국의 건축 역사가였던 제임스 퍼거스는 무덤에 묘사된 청동 구체가 과장된 기록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크고 무거운 청동 구체를 불안정한 구조의 건축물 중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당시 기술력으로 힘들 것이라 생각한 것인데요. 그는 좀 더 현실적인 예시도를 그려냈죠. 퍼거스는 동그란 구체 대신 더 안정적인 형태의 삼각 구조물을 중간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는 알려진 것과 달리 건축물의 높이가 200m는 아니었을 거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600피트, 즉 180m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였는데요. 또한 세간에 돌던 포르세나의 무덤은 불가능한 구조와 크기를 가진 허구의 전설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분명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지만 불가능한 건축물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죠. 비슷한 시기 프랑스의 고고학자이자 건축 이론가였던 콰트리메르 드 퀸시는 무덤을 아예 다른 방향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그는 피라미드와 청동구체 대신 지하 미로에 주목하였는데요. 왕이 의도하여 설계해 넣었던 미궁이었던 만큼 그것을 비밀 위에 감춰두지는 않았을 거라 여겼고, 지하로 통하는 입구를 전면부에 배치한 것이죠. 또한 그는 기존의 직각 구조가 건축물로서 비실용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여 각각의 플랫폼을 따로 배치, 원래의 수직 형태가 아닌 입체적인 모습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무덤의 예측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형태는 18세기 이탈리아의 건축가였던 발다사레 오르시니의 설계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정사각형 단, 양 모서리의 피라미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청동구체는 잘라서 반구의 형태로 만들었으며 넓은 원반의 판에 그것을 올려놓는 것으로 대체하였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현대의 UFO를 떠올리게 하죠. 얼핏 보면 고대 외계인의 비행 접시를 숭배하는 재단 같기도 합니다. 오르시니의 설계를 분석하고 논문을 발표한 이탈리아의 미술 전문가 파올로 벨라르디와 페루자 대학교의 토목공학 박사 발레리아 멘체텔리는 이것을 디지털로 재구성하였고 높은 미적 감각과 함께 안정성까지 두루 갖춘 형태의 설계라고 평가하였죠. 이탈리아의 고고학자인 안젤로 코르테노비스는 이것이 무덤의 특수한 용도로도 활용되었을 거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건축물이 무덤으로 사용된 것과 동시에 번개를 유도하는 장치로 쓰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안젤로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특성과 의도가 있어 보이는 첨탑 형태를 근거로 이것이 어쩌면 고대인의 지혜가 응집된 기호시설일 수 있다고 하였죠. 하지만 안젤로의 주장은 그저 추측에 불과하였고 이를 증빙할 만한 기록이나 묘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수많은 가설이 오가는 나르스 포르세나의 무덤은 수천 년 전 지상에서 모습을 감추어 버렸기에 그 진실 또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지하에 존재했다는 미궁은 남아있을 수 있다며 유적 추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탈리아 키우시에 남아있는 로마 때의 저수지가 가장 유력한 무덤 후보지라고는 하나 이건 역시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죠. 최대 높이가 200m에 달했다는 고대 에트루리아 왕의 무덤, 지하 미궁과 높게 솟은 피라미드, 그리고 거대하고 웅장한 청동의 구체까지 그 역사와 진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바이킹은 8세기부터 수백 년 동안 유럽 북반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위대한 항해자들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출발해 브리튼 제도와 유럽 전역을 약탈했던 노르드인들은 해적을 뜻하는 바이킹으로 불렸는데요. 이들의 함대는 가까운 영국부터 유럽 본토의 프랑스와 저 멀리 북아메리카까지 콜럼버스보다도 먼 거리를 항해했죠. 항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나침반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13세기경 아랍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유럽의 선원들은 별과 태양의 위치를 기준점 삼아 불확실한 방향으로 항해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데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착 지점과의 좌표는 더욱 엇나가기 마련이었죠. 때문에 당시 유럽인들은 그네를 통한 무역에도 어려움을 겪고는 했습니다. 반면 바이킹들은 고향인 북대서양의 험한 기후를 견뎌내며 수천 킬로미터 멀리 대륙을 오갔는데요. 이들은 폭풍의 신 오딘의 가호라도 받은 것 마냥 비바람과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북해 한가운데서도 올바른 해도를 찾아낼 수 있었죠. 사실 바이킹에게는 신들에게 선물 받은 일종의 내비게이션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태양의 위치를 알려주는 마법의 돌, 선스톤이었죠. 바이킹이 해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선박 건조 기술에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일반적인 유럽 범선들과 다른 형태의 롱쉽을 만들어냈는데요. So a lot of it was the prowess of their boat building skill that really defined the achievements of the Vikings and enabled them to do so much. You could ride far up rivers and you could get across oceans. They go to England, they go to France and moves out to the Atlantic Islands. 롱쉽은 당대 조선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범선에 비해 길고 날씬한 형태는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만 사실 물의 저항을 적게 받는 이상적인 형태였는데요. 유연하지만 단단한 참나무를 재료로 사용해 휘어질 수 있는 용구를 가지고 있었고 2.5cm 두께의 얇은 판자로 만들어져 가벼웠죠. 게다가 배 전체에 노를 배치한 구조는 얕은 바다에서도 쉽게 항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뱃머리가 들려있어 좋지 않은 기상 조건에서도 시속 30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이 합쳐져 파도에 따라 유연하게 휘어지며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기어다니는 바다뱀, 시스네이크라는 별명을 얻었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배를 가지고 있었다 한들 항해 기술이 없다면 먼 바다로 떠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이킹은 뛰어난 항해사들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나침반이나 헤더 없이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항해하는 업적을 세웠죠. 바이킹은 풍향과 풍속, 파도, 새의 움직임, 바닷물의 색, 빙하의 높이 등 눈으로 측정 가능한 모든 지표를 통해 바닷길을 읽어냈습니다. 특히 지평선 너머로 펼쳐진 해안선을 기준점으로 삼았는데요. 셔틀랜드, 페로제도, 아이슬란드의 삼각점을 이어 노르웨이에서 그린란드까지의 해도를 개척하기도 했죠. 비록 나침반은 없었지만 해시계의 일종인 태양 위치 표지판으로 방향을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가운데 박힌 못의 그림자 길이가 달라지는 해시계의 특성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러나 북위 60도에 위치한 북대서양은 광량이 적고 기압차에 의한 바람이 거센 곳이라 해가 가려지는 날이 많았죠. 이때 바이킹을 이끈 것이 바로 마법의 돌, 선스톤이었습니다. 시구르드의 예언대로 눈이 많이 내렸다. 올라프 왕은 정찰병을 보냈지만 어디에서도 맑은 하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은 시구르드에게 태양에 떠있는 방향을 물었고 시구르드는 한 방향을 가리켰다. 왕은 선스톤을 가져와 돌이 뿜어내는 찬란한 빛으로 태양의 위치를 확인했다. 선스톤은 노르드어로 쓰인 바이킹들의 무용담 사가에 주로 언급됩니다. 위대한 전사 흐라푼의 일대기를 다룬 흐라푼 케레스 사가에서도 선스톤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위대한 천사였던 흐라푼의 죽음을 암시하듯 태양석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구절이죠.
이 외에도 15세기경 독일 및 아이슬란드의 교회 등재에는 실제 않은 선스톤에 대한 묘사와 기록이 숱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선스톤은 구름 낀 하늘 아래에서도 태양의 위치를 알려주고 별이 뜨지 않은 밤에도 길을 인도해주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묘사에 따르면 삶과 죽음을 판명하고 신의 의지를 대변하는 등 예언의 힘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실체가 현대까지 전해지지 않았기에 선스톤이 정확히 어떠한 종류의 돌인지 정말 실제하는 돌이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이킹의 유물에서는 단 한 번도 선스톤으로 추정되는 돌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2002년 16세기에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올더니 엘리자베스 호에서 투명하고 각진 육각형의 돌 하나가 발견됩니다. 난파선은 1977년 영국의 채널 제도에서 발견되어 지난 2010년대까지 연구 및 발굴이 계속되었는데요. 뒤늦게 발견된 이 돌은 무색 투명한 방해석으로 흔히 빙주석이라고 부르는 광석이었죠. 2012년 프랑스의 렌대학 연구팀은 이 빙주석이 영국 함대의 항해에 사용되던 내비게이션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빙주석은 102도와 78도 두 각도로 나눠진 이방성의 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빛이 투명한 광석을 통과하면 두 갈래로 나뉘는 복굴절을 일으키게 되죠. 이 빙주석의 표면에 까만 점을 칠하면 복굴절 현상으로 인해 두 개의 점이 겹쳐 보이는 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때 두 개의 상은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명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명도가 옅어지면서 두 상이 같게 보이고 태양과 90도를 이룰 때 가장 큰 명도 차이를 보이죠. 태양을 등지인 180도의 방향에서는 가장 어두운 명도의 상이 관측됩니다. 연구팀은 영국 해군이 이 편광 효과를 이용해 태양의 위치를 관측하고 항로를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자리한 브리튼 제도는 지리적으로 북반구와 가까워 바이킹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세 영국은 바이킹과 비슷한 항로를 가지고 있었고 항해술 부문에서도 그 영향이 짙게 남게 되었죠. 또한 빙주석은 영어로 아이슬란드 스파로 불릴 만큼 아이슬란드에서 흔히 발견되는 광물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추론해보면 빙주석을 사용해 태양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바이킹에서 영국으로 전해졌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빙주석이 선스톤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실제 바이킹의 유물에서 선스톤이 출토된 적이 없을 뿐더러 빙주석이 발견된 선박조차 엘리자베스호가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엘리자베스호가 빙주석을 항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보석 따위로 취급해 무역품으로 분류했을 가능성 또한 적지 않았죠. 또한 편광 현상은 빙주석뿐만 아니라 토르말린과 아이올라이트 등 이방성 결정 구조를 지닌 투명한 광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정적으로 바이킹의 기록에 남아있는 선스톤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광채를 내뿜으며 태양의 위치를 알려주는 특성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과연 전설 속 선스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신들에게 선물 받은 마법의 돌이었던 걸까요? 진실은 거친 북해의 바닷속 어딘가 아직도 잠들어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중국의 칭하이 성에는 신비로운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칭하이 성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황야지대에 위치한 바이공산에 대한 전설이었는데요. 이곳 산 꼭대기에는 삼각형의 입구를 가진 정체모를 동굴 3개가 존재하는데 그 동굴에 외계 유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기이한 이야기였죠. 그러던 1998년 바이공산 일대에서 공룡 화석을 탐색하던 미국의 학자 그룹이 산 정상의 동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것은 인공적으로 보이는 길다란 파이프들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파이프는 당시 미 연구팀의 주요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짤막하게만 기록해 놓았죠. 그렇게 알려지게 된 바이공산의 파이프들은 중국 내에서 크게 화제가 됩니다. 외딴 산 꼭대기 삼각동굴 속에 뻗어있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길다란 파이프들. 바이공산의 전설은 마냥 허황된 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에 관심이 생긴 중국 학계는 2002년 과학조사팀을 파견하기에 이르는데요. 같은 해 6월 중국의 국영 언론인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된 탐사팀의 조사 내용은 생각 이상으로 놀라웠죠. 3개의 동굴 중 2개는 무너져 내려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나머지 1개의 동굴에서 문제의 파이프들 수십 개를 발견했으며 파이프들의直径은 몇 밀리미터부터 40cm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파이프는 철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심하게 부식된 상태입니다.
파이프는 동굴 내부의 천장과 벽, 땅속 깊이 박혀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근처에 투호수 호수 바닥까지 이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이공산의 꼭대기에 동굴이 존재한다는 것과 인공적인 구조물이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자 파이프를 만든 것은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건설한 것인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리기도 했는데요. 파이프의 샘플은 곧장 칭하이성 시티 예샨에 위치한 연구소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야금 조성 테스트를 거쳤죠. 해당 연구소의 야금 시스템은 국가시설 수준으로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학자인 류 샤오린에 의해 실행된 테스트의 보고서는 연구의 책임자였던 리 정롱의 확인 및 서명까지 거친 후에야 발표되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 의해 나온 파이프의 분석 결과는 이전의 발표보다 한층 더 충격적이었죠. 파이프는 30%의 산화철과 대량의 이산화규소, 산화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함량의 8%는 식별이 불가했습니다. 열 발광 연대 측정을 통해 추적한 파이프의 건설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5만 년 전입니다. 국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어졌음에도 성분을 완벽히 분석하는 데 실패했다는 내용에 더해 분명하게 인공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 쇠파이프의 연대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15만 년 전이라는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해당 분지에 인류가 최초로 등장했던 것은 약 3만 년 전쯤인데요. 그 또한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때로 당시 인류의 최고 발명품은 돌도끼나 흑요석 칼 정도였죠. 인류가 철을 정연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원전 10세기 때가 최초로 그 역사는 3,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쇠파이프가 그보다도 더욱 아득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무려 15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심지어 산을 뚫고 호수까지 이어지게끔 건설한 놀라운 건축력은 이의 범주를 더욱 뛰어넘었죠. 이러한 발표는 곧장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몇몇 신비주의자들은 이를 오파츠, 즉 시대를 벗어난 유물이라 칭하며 인류 역사 이전에 초고대 문명의 증거라고 주장하거나 머나먼 과거 지구를 방문했던 외계 문명의 흔적이라 말하기도 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파이프가 발견된 바이공산이 중국 최고의 천문 관측지 중 한 곳이라는 겁니다. 바이공산 일대는 고도가 높고 공기가 얇고 투명하여 천문 관측에 아주 이상적인 장소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의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찰하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라고 하죠. 또한 인근에 도는 바이공산은 고대 외계인들의 연구시설이었다라는 괴소문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나 신비한 빛이 자주 목격되어 논란이 되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학자들의 견해는 이와는 많이 달랐죠. 그것은 화석화된 나무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어 없어지는 과정에서 뿌리 주변에 미네랄이 형성되었고 내부 구조는 손실되어 사라지면서 마치 파이프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낸 것이죠. 주변 땅에 녹아있던 풍부한 철 성분이 그러한 퇴적 작용에 개입했을 수도 있고 특정 온도와 화학적 조건을 모두 만족한 나무 뿌리가 토양을 암석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철을 형성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하기는 해도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학계 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거듭하던 학자들은 또다시 벽에 부딪히고 말죠. 역추적을 통해 밝혀낸 15만 년 전 바이공산 지역 일대의 지질학적 구성과 요인들이 그들이 예상했던 바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이공산 파이프들을 자연물로 해석하기에는 여타 조건들이 맞지 않았던 건데요. 즉 그들이 세운 나무 뿌리 화석에 의해 형성된 자연구조 가설이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죠. 몇몇 전문가들 또한 그것이 화석화된 나무 뿌리라는 가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나무 뿌리가 단단한 암석을 뚫고 직선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수십 개씩이나 말이죠. 파이프들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길다란 것은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 호수까지 이어져 있어요.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나무도 이 정도 길이의 뿌리를 가질 수는 없죠. 이것은 머나먼 과거 만들어진 고대 배수 시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역사에 알려지지 않은 지구인이든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든. 조사된 바에 따르면 동굴 입구부터 호수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도 80m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파이프들은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은 나무 뿌리라는 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죠.
해당 샘플을 연구했던 중국의 국립과학아카데미 연구원 양지 또한 파이프가 지적인 존재에 의해 건설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다소 비과학적인 가설 또한 조사해볼 가치가 있으며 그것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과학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죠. 파이프 구성물 중 8%를 여전히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파이프의 정체를 완벽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연 바이공산 일대에서 발견된 15만 년 전 쇠파이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조건과 우연을 딛고 탄생한 자연물일까요? 아니면 인류 이전에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의 흔적, 그것도 아니라면 머나먼 고대에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들이 남기고 간 것일까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십자군을 이끄는 사자왕 리처드 1세 그리고 그와 대적하는 술탄 살라딘은 서로를 노려보며 각자의 칼을 꺼내들었다. 리처드가 크고 무거운 칼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올려 쇠곤봉을 힘껏 내리치니 쇠덩이가 반으로 쪼개졌다. 이것이 바로 바위도 깨트리는 성검 엑스칼리버의 위력이다. 리처드가 호탕하게 웃으며 소리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살라딘이 두르고 있던 실크 스카프를 공중으로 휙 던졌다. 내 칼의 무게는 바람과 같다. 그대만큼 과격한 몸짓은 필요 없다. 그러고는 자신의 예리하고 날렵한 칼을 들어 내려오는 천에 살짝 닿게 하였다. 그러자 하늘거리며 내려오던 스카프가 살며시 둘로 갈라지는 게 아닌가. 살라딘은 허공에서 두동강난 스카프 사이로 슬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 점령된 것을 탄식하며 기독교 기사들에게 성지를 탈환할 것을 호소합니다. 당시 기독교라는 종교 그리고 교황이 가진 권위는 절대적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성지로 여겨졌기에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은 교황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죠. 기독교 세계의 기사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의 신성한 땅 예루살렘이 이교도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 칼을 들고 방패를 들어라. 가서 성지를 탈환하라. 전쟁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의 죄는 사면될 것이며 또한 신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기억해라. 신께서 원하시는 전쟁이다. 자, 성전이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 간의 십자군 전쟁은 무려 20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전쟁을 치렀음에도 성지를 탈환하려는 기독교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취되지 못했는데요. 당시 절대 권력이라고 불렸던 교황의 세력과 기독교 세계의 연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를 함락시킬 수 없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슬림이 쓰던 전투무기 다마스쿠스 검의 역할 또한 컸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그들의 얇고 예리한 검을 처음 마주한 유럽인들은 그것을 장난감 수준으로 보고는 비웃으며 무시했는데요. 직접 칼을 맞대며 장난감의 위력을 맛본 유럽인들은 그 공포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당시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던 롱소드는 무겁고 커다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단번에 급소를 노리는 등 재빠른 일격을 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지만 싸움 도중 검이 부서지지 않아야 하기에 검신을 매우 두텁게 만든 것인데요. 때문에 중세 유럽인들은 적의 신체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단단한 판금 갑옷을 뚫어낼 만큼 강한 충격을 전달하기 위해 검을 둔기처럼 휘두르고는 했죠. 그들에게 있어 크고 무거운 검은 곧 그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에게 놀랍도록 가볍고 유연하면서 예리함과 속도, 경이로운 절단력까지 갖춘 다마스쿠스 검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무기와도 같았는데요. 악마, 마녀와 같은 초자연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시절이라 다마스쿠스 검이 그들과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마법이 깃든 검이라 여기는 이들까지 있을 정도였죠. 무슬림들이 쓰는 저 검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가? 저렇게 얇고 가벼운데 강철검보다도 단단하고 또한 유연하니 실로 불가사의한 검이로다. 과연 검에 새겨진 신비로운 소용돌이는 그들이 악마에게서 검의 제법을 전수받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적의 갑옷을 손쉽게 뚫고 맞닿는 칼을 되려 절단했다는 전설적인 검 엑스칼리버처럼 선택받은 자만이 들 수 있는 하나의 성스러운 검이 아닌 몰려오는 군대 전체가 들고 있는 공포의 검 다마스쿠스 검을 일컫는 수식은 이처럼 적국이 바라본 경외의 시선에서 적힌 것이 많습니다.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어 고대부터 중세까지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온 유서 깊은 검인데요.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를 일컫지만 검의 재료가 되는 철 원산지는 시리아가 아닌 고대 인도였죠.
기원전 1000년경 인도 남부에 위치했던 고대 왕국들은 검을 만들기 위해 철광석을 채굴하던 중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특이한 철을 발견해냅니다. 그것은 훗날 우츠라고 불리게 되는 강철이었는데요. 인도인들은 이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 시 일반적인 강철검보다 더욱 강력하고 날카로운 검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후 최고급 강철로서 명성을 다지게 된 우츠강은 여러 국가들의 주요 무역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중 우츠강이 가진 잠재력을 가장 먼저 꿰뚫어보고 또한 매료된 곳이 바로 중동의 국가들이었는데요. 3세기경부터 중동에 전해지기 시작한 인도의 우츠강은 금세 그들 무기의 핵심 재료로 자리 잡았죠. 이러한 무역과 검의 제작은 17세기까지 이어졌고 중동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터득한 경험들을 토대로 그들만의 재련 비법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동, 그 중에서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는 이른바 검의 최강국이 될 수 있었죠. 고유한 재련 비법을 통해 탄생한 다마스쿠스 검에는 다마스크 혹은 다마신이라고 불리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물결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났지만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용도는 아니었는데요. 오로지 우츠강으로 검을 만들 때에만 발생하는 이 물결은 검을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이자 검의 비밀이 담겨있는 정수였죠. 고된 재련을 통해 그 문양을 잘 살려내는 것은 곧 다마스쿠스 검의 진정한 완성이었습니다. 그 비법은 철저한 비밀로 간주되며 중동의 장인들 사이에서만 구두로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전달되었는데요. 이러한 전수 과정으로 인해 다마스쿠스 검의 재련 비법은 문서로도 남지 않았죠. 다마스쿠스 검을 탐낸 유럽의 여러 왕들은 그 제조법을 알아내고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전리품으로 얻어낸 검을 대장장이에게 갖다주며 이것과 똑같이 만들라 지시하기도 했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첩자를 잠입시켜 그 비법을 빼내오려는 시도도 했지만 전부 수포로 돌아갔는데요. 재료의 완벽한 비율, 세심한 온도 제어 등 대략적인 과정을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다마스쿠스 검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그 오묘한 물결 무늬를 표현해내는 비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죠. 15세기를 지나며 인도에서 생산되던 우츠강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750년대에 들어서는 우츠강의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고 마는데요. 18세기경까지 남아있던 다마스쿠스 장인들과 그 제조 비법은 우츠강의 소진과 함께 서서히 그 대가 끊기고 말았죠. 그 후 다마스쿠스 검은 말 그대로 꿈의 검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제조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구하고자 맘먹으면 중동 국가들과 인도를 통해서 다마스쿠스 검이나 우츠강을 손에 넣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우츠강도 다마스쿠스 검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더러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이들은 시간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이후로도 수많은 국가의 왕과 장인들이 다마스쿠스 검의 비밀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그 굳건한 장막은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70년 미국의 도검 장인이었던 윌리엄 모렌이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는 재현할 수 있었다. 현대의 다마스쿠스 강철을 수년간 다마스쿠스 검을 연구한 개인이 1000년의 비밀을 풀었다는 믿지 못할 소식이었는데요. 윌리엄은 패턴 웰딩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말하였죠. 패턴 웰디드는 검의 패턴, 즉 문양을 새겨넣는 것으로 검을 단조하는 과정에서 검을 두드려서 늘리고 다시 접어서 두드리기를 반복하는 접수의 단조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함량이 높은 강철층과 탄소 함량이 낮은 강철층을 교대로 겹치게 하면 인위적으로 층상 구조를 재현해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검에서는 고대의 다마스쿠스 검과 비슷한 물결 무늬가 나타났죠. 윌리엄을 포함한 각국의 장인들, 학자들은 1000년 전의 다마스쿠스 검 또한 이와 같은 접수의 단조 방식을 통해 만들어졌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후 더욱 발전한 금속학 연구에 의해 원조 다마스쿠스 검은 접수의 단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며 윌리엄이 구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진 검은 패턴 웰디드 다마스쿠스 검으로 기존 고대 장인들이 제작했던 검은 원조 다마스쿠스 검으로 그 격을 달리하게 되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마스쿠스 검들은 모두 패턴 웰디드 다마스쿠스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확히는 원조 다마스쿠스 검의 물결 무늬만 재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옛 중동 장인들이 우츠강으로 만들어냈던 원조 다마스쿠스 검은 그 대가 끊긴 이후 현재까지도 복원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마스쿠스 검의 진정한 비밀은 외양이 아닌 그 속에 들어있었죠. 2006년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표합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중세에 만들어진 다마스쿠스 검의 샘플을 조사하던 중 탄소 나노튜브와 나노와이어 그리고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굉장히 미세하고 복잡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강철에서 이러한 나노 특성이 발견된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연구팀의 일원이었던 결정학자 페터 파우플러는 검날에서 발견된 나노튜브가 나노와이어를 감싸서 보호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러한 나노 기술들의 결합이 검에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성질을 부여한 것이었죠. 그 비밀은 다마스쿠스 검의 주 재료였던 우측강에 있었습니다. 우측강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나무결 같은 층상 구조에 더해 철속에 함유된 일부 불순물들이 검의 제작 과정에서 개입하게 되며 특유의 강력함과 유연함 그리고 무늬를 형성한 것이었는데요. 고대의 다마스쿠스 검들은 물결 모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입힌 것이 아닌 검을 만들고 식히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마하고 산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무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고대의 장인들이 이러한 나노 기술을 모르고 사용한 건지 아니면 알고서 응용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우측강이 가진 특성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화학 작용에 의해 나노 기술들이 우연히 접목되었을 뿐이라 말하지만 그들이 나노라는 개념을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그것을 기술로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종의 로스트 테크놀로지처럼 그 놀라운 기술력은 비법으로서 그들 사이에 전수된 것이죠. 원조 다마스쿠스 검은 아직까지도 완벽히 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발달된 과학으로도 전 세계에 네로라 하는 대장장이들도 그 누구도 성공해내지 못했는데요. 설령 그 비밀을 전부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우측강이 전부 소진된 지금으로선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검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죠. 다마스쿠스 검은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꿈의 무기로 남아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일본 효고현에 위치한 이치하 토지 사원. 606년에 건립된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이곳에는 일본의 고대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오래되고 기이한 비밀을 품고 있는 유물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쇼토쿠 태자 지구이라고 불리는 야구공 크기의 물건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것은 소형 지구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유물이 세간의 관심을 받은 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 두 번째는 1820년 들어서야 그 존재가 알려진 남극이 표현되어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현재는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거대 대륙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서기 593년 일본의 제33대 천황 세이코 텐노의 섭정으로 임명된 쇼토쿠 태자는 각종 정치 제도를 확립하고 아스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인물로 일본 고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 역사적인 파급력과 영향력으로 인해 쇼토쿠 태자는 일본의 최고애권 지폐의 도안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사학계에서는 그의 수많은 업적들을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죠.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쇼토쿠 태자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이 그의 사후인 나라 시대에 작성되었다는 점, 일본과 중국이 기록한 태자에 관련한 기록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으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또한 그와 관련한 전설이 유독 많았다는 것도 이유였죠. 전설은 실제했던 역사로부터 파생될 수는 있지만 신화적인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널리 퍼뜨렸기에 쇼토쿠 태자와 관련한 전설은 종교적인 것이 특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선 쇼토쿠 태자가 일본을 넘어서 전 지구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흥미로운 것은 마치 이를 대변하는 듯한 기이하고 신비로운 유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낡고 오래된 구체는 쇼토쿠 태자가 생전에 손수 제작한 것이라 전해지는 유물인데요. 양각이 대륙, 음각이 바다를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마치 지구본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죠. 만듦새는 투박하지만 지구를 본딴 고대 유물로서 매우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쇼토쿠 태자의 지구인은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주먹만한 공 속에 담긴 미스터리는 감히 인류의 역사를 위반하는 것들이었죠. 7세기는 일본뿐만이 아닌 온 세계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때였습니다. 이 믿음은 현재의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도 당연하고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일본에 들어온 것은 쇼토쿠 태자의 사후 1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1602년 명나라 학자 이지조가 펴낸 고뇨 만국전도가 들어오면서부터였죠. 즉 7세기경에 지구본이 만들어졌다는 것과 그것이 완벽한 구의 형태로 묘사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존 학계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쇼토쿠 태자의 어린 시절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야기에 따르면 쇼토쿠 태자는 어렸을 적부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아버지에게 장난을 치고 도망가던 우야마도는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왜 도망가기를 멈추느냐 하고 묻자 우야마도는 어차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도망쳐도 결국엔 같은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고 답했다. 학자들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린 것은 대륙의 표현이었습니다. 양각으로 표현된 대륙들은 남북미, 아프리카, 유라시아가 전부 나타나 있는데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만든 것이 아닌 이상 당시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11세기 노르웨이의 바이킹이었던 레이프 에릭손이 북아메리카의 해안지역 빈랜드에 대해 기록하고 이후 1492년 제노바 출신의 스페인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공표합니다. 이는 지구위가 제작되고 수백 년 후에나 벌어진 역사적 사건인데요. 이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한층 더 믿기 힘든 것은 여기에 남극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남극은 1820년이 되어서야 발견된 땅입니다. 그것이 7세기 때의 유물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쇼토크 태자의 지구위를 오파츠, 즉 시대를 벗어난 유물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했는데요. 물론 이에 반박하는 의견들도 있었죠. 고대 그리스에는 미지의 남방 대륙이라고 부르는 가상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자연세계에서의 대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요. 플라톤은 북반구에 이미 여러 대륙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그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대한 남반구 대륙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죠. 이는 고대 로마 시대의 지리학자였던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개념화되었으며 미지의 남방 대륙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지도에 표기되었습니다. 즉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탄생한 이 개념이 특정한 경로를 통해 7세기 일본에까지 전해졌고 쇼토크 태자가 그 미지의 남방 대륙을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였다는 건데요. 쇼토크 태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구가 구형일 것이라는 자체적인 추측 혹은 소수의 이론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마치 오파츠처럼 보이는 고대 유물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남극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위치와 개념이 비슷하기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극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추론이었습니다. 이처럼 회의적 관점에서 유물을 바라보는 이들은 그 외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도 동아시아의 섬들이 표현된 게 확대 해석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만에 하나 이것이 실제 대륙을 표현한 것이라면 쇼토크 태자 시대가 아닌 후대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죠. 그 후보 인물은 1712년 일본 최초의 백과사전 와한 삼재도회를 편찬한 의사 테라시마 료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지동설 개념이 확립된 시기였으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지도들의 교환이 동서양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였는데요. 그중 테라시마 료안이 집필한 사전에 실린 산카이지 전도의 지형적 특징들이 쇼토크 태자 지구위와 거의 일치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테라시마 료안이 산카이지 전도를 토대로 지구위를 만들었다는 주장에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지구본에는 산카이지 전도에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대륙이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그것은 전설 속 초고대 문명의 발상지 무대륙과 흡사해 보였죠. 무대륙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존재하였다는 거대한 크기의 대륙으로 기원전 1만 년경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구본 한가운데에 표현된 대륙이 정말 그 무대륙을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위치나 모양새가 묘하게 닮아있는 것은 학계를 넘어 세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쇼토크 태자는 지구의 과거부터 미래를 전부 알고 있기라도 했던 걸까요? 흥미로운 것은 일본 서기에 쇼토크 태자가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된 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미래기 혹은 미연본기라는 예언서를 집필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책으로 통했다고 하죠. 쇼토크 태자의 책을 보면 과거의 1000년과 미래의 1000년을 알 수 있다. 책은 높은 예언 적중률로 인해 영험한 물건으로 다루어졌으며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미래기 혹은 미연본기의 실물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 예언 내용 또한 확인되는 것이 없는데요.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이 쇼토크 태자의 위인화에 의해 각색된 전설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쇼토크 태자의 지구위인은 현재까지도 그 역사적인 미스터리가 완전히 풀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7세기경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지구본인지, 그렇다면 쇼토크 태자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건지, 그게 아니라면 지구위는 후대에 만들어진 그저 조금 오래된 유물일 뿐인 건지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죠. 작은 지구본은 그 고고한 비밀을 간직한 채로 지금도 사원 한켠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최근인 2025년 3월 16일 이탈리아 볼로냐에 위치한 아르테미데 컨벤션 센터 약 900여 명이 모인 강당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제목은 기자, 피라미드와 시간의 문.
강단에선 피사 대학교 소속 교수 코라도 말랑가는 마이크를 들자마자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서두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지하에서 38,000년 전에 초고대 도시가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3년 전인 2022년 피사 대학의 코라도 말랑가 교수를 필두로 영국의 스트레스 클라이드 공과대학교의 전자 레이더 분야 전문가 필리포 비온디, 나폴리 페데리코 2세 연구대학 출신의 고대 문명 연구가 아르만도 메이는 카프레 프로젝트라는 합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이해 심화로 피라미드 내부와 지하를 살펴보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구조물을 탐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카프레 피라미드를 선정하였죠. 저희는 카프레 피라미드가 추정치 이상으로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래 위에서 지탱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아주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만 했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아 버릴 테니까요. 프로젝트에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침습적 탐사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비침습적 탐사란 사물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고 조사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피라미드와 같은 고대 유적지 조사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고고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비침습적 탐사 방식들이 생겨났으며 대표적으로는 지표면에 레이저를 투과함으로써 지형을 정밀 스캔하는 라이다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2018년에는 라이다를 통해 과테말라 북부의 페텐 정글 속에 묻혀있는 6만 개 이상의 마야 유적 구조물을 발견해내는 대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죠. 카프레 프로젝트 때 사용된 탐사 방법은 SAR이라고 불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파로 지표면 및 지하 구조를 관측하는 레이더 기술인데요. 연구팀은 고정밀 SAR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카펠라 스페이스와 엄브라에서 제공하는 인공위성 관측 서비스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였죠. 지상에서 500km 넘게 떨어진 인공위성에서 발사된 마이크로파는 지정된 좌표에 따라 이집트 기자 고원에 위치한 카프레 피라미드 위로 쏟아졌습니다. 스캔은 피라미드 외벽과 내부 그리고 지하의 안반층까지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은 그렇게 채집된 데이터를 수십, 수백 개를 시각화하여 컴퓨터 내에서 재구성하였죠. 각도와 방향이 저마다 다른 여러 장의 평면 이미지들은 수년에 걸쳐 서로 겹치고 겹쳐지며 3차원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프로젝트의 진행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라미드와 그 지하에 대한 자료는 육안으로도 분간이 될 정도로 점차 모습을 띄어갔는데요. 한참 연구를 진행하던 비욘디 박사는 시각화된 자료들을 3D 모델로 변환하던 중 무언가 묘한 기시감을 느끼게 되죠. 정렬된 패턴들의 반사 신호로 보았을 때 이것은 자연적인 암석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인공물이 분명해 보였죠. 그렇게 밝혀지기 시작한 것들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12m 지름을 가진 나선형 구조의 원통 기둥 8개가 카프레 피라미드 지하로 2100피트, 무려 650m나 뻗어 있었고 그 끝에는 한 변의 길이가 80m에 달하는 정체불명의 사각형 방 2개까지 확인된 것인데요. 해당 사각 구조물은 화강암을 깎아 만든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기둥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인공물의 형태였죠. 연구진을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원통은 그 길이만 해도 카프레 피라미드 높이의 5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점은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카프레 피라미드 외 기자 고원에 위치한 나머지 2 피라미드, 맨카오레 피라미드와 쿠푸왕 대피라미드의 지하에도 이와 비슷한 지하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 것인데요. 즉 피라미드가 솟아있는 그 땅 아래 650m 부근에는 광대한 지하 도시가 건설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저희 연구팀은 드디어 발견해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전설적인 지하 세계 아멘트의 전당을 말이죠. 이곳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쓸 것입니다. 연구진은 컨퍼런스 발표를 통해서 이 지하 도시가 무려 2km의 길이를 가졌으며 현재 SAR을 통해 포착된 지형들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유추한 지하 도시의 정체는 바로 죽은 자의 땅, 고대 이집트의 장례 문헌인 사자에서에 등장하는 오시리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4, 5세계 아멘티의 전당이었는데요. 물론 이것이 진짜 4, 5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4, 5세계라는 개념을 그들이 해낼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 물질적으로 구현해 놓았다는 가설이었죠. 발표가 끝난 컨퍼런스 장내는 곧장 혼란과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해당 뉴스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각종 외신에도 보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이집트가 또다시 써내려갔다라는 말들로 떠들썩했죠. 카프레 피라미드가 축조된 시기는 고왕국 제4왕조 시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4,500여 년 전입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 지하를 650m나 수직으로 파내려 간다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로 이미 불가능한 일인데요. 대체 어떤 방법으로 단단한 흙과 바위들을 굴착하였으며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구멍을 뚫었고 무슨 수로 그 끝에 별도의 공간까지 마련해둘 수 있었는지 그 누구도 가설은커녕 감히 예측조차 하지 못하였죠. 심지어 그것이 카프레 피라미드를 넘어서 기자의 새 피라미드를 잇는 광대한 지하 네트워크였다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상식과 역사마저 의심스럽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말랑가의 연구팀은 해당 지하 도시의 연대가 수만 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추가적이고 충격적인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초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열기가 극에 달할 때쯤 각국의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이들의 주장은 엄청난 과장일 뿐입니다. 과학적, 고고학적인 어떠한 근거도 없죠. 덴버 대학교의 레이더 전문가 로렌스 코니어스 박사는 말랑가 교수 연구팀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며 그것이 흥미 위주로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코니어스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지하에 아직 발견되지 못한 통로나 방이 존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650m짜리 기둥 8개가 땅속에 박혀있고 그러한 지하시설이 기자 고원 밑에 2km 규모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억측이라 말하였는데요. 또한 SAR 기술 역시 피라미드와 같은 고밀도 구조물을 투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죠. 이집트 고대 유물관리청 장관을 역임했던 고고학자 자이 하와스 또한 이들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강도 높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유물부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카프레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공식적인 허가도 없었다고 못 박았는데요. 즉 말랑가 교수팀이 정말 조사를 진행했던 거라면 이집트 정부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피라미드를 스캔했다는 이야기였죠. 역사학계에서도 이들의 연구 논문이 신뢰성 있는 학술지에 기재되지 않은 점, 주장에 대한 학술적 평가가 진행된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꼬집었습니다. 반박하는 이들은 말랑가 교수의 연구팀이 그저 유명세와 금전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비판했는데요. 카프레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3명의 연구진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이죠. 현재로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며 어떤 쪽으로도 이야기는 결론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주장이라면 이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인정받던 이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전 세계를 상대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또한 유명세와 금전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현재로서 이들은 발표 이후 오히려 명예가 급격히 실추되었을 뿐 그에 따른 유명세와 돈은 전혀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발표가 일종의 사전 예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무언가 더욱 거대한 뉴스가 곧 세상에 공개되는 것은 아닐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기자고원 지하에서 의심스러울 정도로 텅 비어있는 공간들이 실제로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이집트 합동연구팀이 지표 투과 레이더를 통해 이러한 변칙성 공간들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관련한 연구 내용은 2024년 5월 논문으로도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러하죠. 1. 지표 아래에서 10m 이상의 길이를 가진 L자 형태의 구조물들이 발견됨. 일정한 모양으로 잘려있으며 후대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 2. 더 깊은 지하에서는 강한 전기 저항을 가진 구조물들이 추가로 감지됨. 이 구조물 역시 10m 이상의 규모. 레이더가 닿지 못한 더 깊은 영역에도 이러한 구조물들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 3. 인공물 의심 돌 블록들은 고대의 무덤으로 통하는 특정한 입구일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대형일 수 있음. 끝으로 이 구조물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하 시설의 가능성은 높으나 직접 발굴 전까지는 확실한 판단이 불가능함. 하나 더 흥미로운 점은 고대부터 숱하게 피라미드 지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50년경 직접 이집트를 방문해 이러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쿠프는 피라미드가 서 있는 언덕 밑에 지하 방들을 만들고 나일강에서 수로를 끌어와 땅 아래로 물이 흐르게 하였다. 또한 고대 로마의 기록 중에는 아래와 같은 문헌 구절도 남아있다고 하죠. 이집트인들은 거성 밑에 옛 문서들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이는 기록의 전당이라고도 불리우며 각종 고문원 속에 등장하였습니다.
고대 및 중세의 탐험가들은 이것이 스핑크스 지하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지만 현재까지 스핑크스 아래에서 발견된 것이라곤 모래와 암석, 물뿐이었는데요. 어쩌면 그 기록의 전당은 스핑크스 밑이 아닌 피라미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고대 유물인 투린왕 리스트와 팔레르모 석판에는 최초 왕조가 들어서기 이전 태초에 이집트를 통치했다고 전해지는 수백 명의 불가사의한 파라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카, 카유, 티우, 테쉬, 네헵, 와즈너, 메크 등 짧은 이름 말고는 어떠한 역사적인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시간의 모래 속에 묻혀버린 존재들인데요. 이들은 수만 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왕위를 이어온 옛 신과 영웅들이라고 묘사되죠. 어쩌면 이들은 피라미드 지하에 잠든 비밀을 알고 있는 혹은 그것을 만들어낸 옛 존재들이 아닐까요? 아득한 역사를 품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